리준혁, 내가 만든 엔진이 또 사람을 죽였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나는 평양 외곽 군수공장 단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감독관이었고 나는 톱밥 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6살 때부터 공장 마당에서 굴러다니는 볼트를 주워 모으며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준혁아,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해도 기계는 정직하단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16이 되던 해 나는 공장의 견습공이 되었고 20살에는 엔진 설계를 맡았습니다. 내가 그린 도면은 탱크의 심장이 되었고 그 탱크는 국경을 넘어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장장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엔진 덕분에 남쪽 놈들 10명이 죽었대. 당에서 표창장을 준다더군.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든 기계가 사람을 죽였다고? 손은 떨렸지만 도면은 계속 그려야 했습니다. 체제는 언제나 기계를 우선시했고 사람은 그 뒤였습니다. 아니, 사람은 부품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계를 만들고 싶다. 하지만 북한에서 내 설계는 모두 군사기밀이 되었고 모든 발명은 당의 것이 되었습니다. 창조자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도구였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철의 도시를 떠나 진짜 내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그것은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탈북자시죠? 여기서 뭘 할 수 있는데요? 면접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나만의 첫 공기는 생각보다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인천항에 도착한 날, 나는 손에 든 가방 하나만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같은데 공기는 달랐고 사람들은 웃었지만 눈빛 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정착 지원센터에서 나온 뒤 나는 인천의 작은 기계부품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력서에는 평양 군수공장 엔진 설계 15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면접관은 이력서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경력은 화려하시네요. 근데 북한 기술이 여기서 통할까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기계는 남과 북이 다르지 않습니다. 엔진은 어디서나 같은 원리로 돌아갑니다. 면접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일단 수습으로 시작하고요. 수습. 35의 나이에.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 출근 날 공장 동료들은 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탈북 기술자래. 진짜 기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말만. 조심해. 뭔가 이상하면 바로 보고해야 돼.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 귀에는 또렷했습니다. 의심, 경계, 불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계실 구석 책상에 앉아 묵묵히 도면을 그렸습니다. 며칠 후 고장난 엔진 하나가 내 앞에 놓였습니다.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선배님, 이거 고칠 수 있으세요?
우리는 다들 포기했거든요. 나는 엔진을 열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피스톤, 뒤틀린 밸브, 마모된 베어링. 손끝으로 하나씩 만지며 나는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2시간 뒤 엔진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헐, 진짜 돌아가네. 대박. 이거 우리 팀장도 못 고쳤는데. 젊은 직원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건 거의 예술이에요. 진짜로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사람들의 신뢰라는 새로운 부품을 얻는 듯 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지만 그 신뢰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리준혁 씨, 당신이 이 도면을 넘겼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의 신형 설계도가 완성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고, 나는 마지막 검수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계실은 조용했고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고 그 뒤로 이 과장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리준혁 씨 맞으시죠? 잠깐 서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나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형사는 책상 위에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안에 회사 신형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외부로 유출됐어요. 당신 USB입니다. 내 USB.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준혁 씨,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CCTV에 찍혔어요. 당신이 새벽에 설계실에 들어와서 파일을 복사하는 거. 새벽에 저는 그날 집에 있었습니다. 형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변명은 서에서 하시죠. 탈북자 신분이라 더 조심하셔야 했는데. 아쉽네요. 탈북자 신분.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공장 건물이 멀어졌고 동료들이 멀찍이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북한 사람이야. 다음 날 뉴스에 내 이름이 올랐습니다. 탈북 기술자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 북한 연기의 가능성 조사 중. 핸드폰에는 협박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간첩 새끼, 꺼져. 우리나라에서 밥 먹고 이런 짓을? 북한으로 돌아가. 나는 차가운 구치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내가 선택됐을까? 그때 이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떨림.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이곳에서 간첩으로 남을 것입니다. 리준혁, 넌 이미 끝났어. 면회실 유리 너머로 들려온 이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구치소의 벽은 차갑고 시간은 길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쇠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을 깼고 매일 저녁 9시 소등과 함께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침묵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며 고개를 저었고 국선 변호사조차 나를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 과장이 연애를 왔습니다. 그는 유리 너머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고 나도 천천히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이 과장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 미안해요. 정말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과장님이 했습니까?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내가 했어요. 경쟁사에서 돈을 줬거든. 근데 혼자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당신을 썼어요. 당신을 썼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하필 저였습니까? 이 과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탈북자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 쉬우니까. 미안하지만 넌 이미 끝났어. 아무도 널 안 믿어. 나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과장님은 양심이 없습니까?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 그날 밤 나는 독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설계한 모든 파일에는 습관처럼 넣어두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암호 코드. 도면의 메타데이터 속에 숨겨진 나만 아는 타임스탬프와 고유 서명이었습니다. 혹시 유출된 도면에도 그 코드가 남아있다면, 만약 이 과장이 내 원본 파일을 그대로 가져갔다면 그 안에는 조작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시간, 위치, 수정 기록까지. 나는 벌떡 일어나 철창을 두드렸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불러주세요. 교도관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밤에 뭔 난리야? 내일에.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무고하다는 증거요. 교도관은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만나 설명했습니다. 설계 파일의 암호 코드, 메타데이터, 원본과 유출본의 비교 가능성. 변호사는 처음으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정말 증명 가능합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미하지만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이 코드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법원의 증거 재분석을 요청했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투입되었습니다. 나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설계 파일의 메타데이터 구조, 암호화된 타임스탬프, 그리고 얘가 15년간 사용해온 고유 서명 방식을. 전문가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자동 생성 코드가 아니네요. 수작업으로 심어놓은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에서부터 습관이었습니다. 내 설계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기 위해서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출된 도면의 메타데이터에는 2개의 타임스탬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본을 작성한 시간, 또 하나는 누군가가 파일을 복사하고 수정한 시간. 그리고 그 수정 시간은 내가 새벽에 설계실에 있었다는 CCTV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 씨 됐어요. CCTV 영상도 재분석했는데 그날 밤 들어간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이 과장이에요. 키 차이가 명확해요. 나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다.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판사 앞에 서서 나는 직접 증언했습니다. 내 설계의 철학, 암호 코드의 원리, 그리고 이 과장이 면회 때 한 고백까지. 방청석에는 회사 동료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이런 암호 코드를 넣었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제 설계는 모두 당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조자로서의 흔적조차 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와서도 내가 만든 것에는 반드시 내 서명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기술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리준혁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 즉시 석방을 명한다. 나는 석방되었습니다. 구치소 정문을 나서는 순간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작게 한 줄로만 보도했습니다. 탈북 기술자 무죄 석방, 진범 이모 씨 구속. 그뿐이었습니다. 나를 간첩이라 욕했던 사람들은 침묵했고 협박 문자를 보냈던 번호들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설계실 구석 내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고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도면을 펼쳤습니다. 기계는 진실을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침묵했다. 이 선배님, 괜찮으세요? 젊은 직원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복직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했고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설계실에서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은 무리지어 식당으로 갔고 나는 혼자 편의점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 너머로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내 귓가에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팀장과 마주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팀장은 잠깐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인 취급을 받는가?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도면만 바라봤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피스톤의 각도를 계산하고 밸브의 압력을 조정하고 베어링의 마모도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계가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나를 구했지만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어느 금요일 저녁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내 책상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이 선배님,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선배님이 억울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너무했어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익숙해졌으니까. 젊은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돌아섰고 나는 다시 도면을 펼쳤습니다. 익숙해졌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내 존재의 의미를, 이곳에서의 미래를.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가에 섰습니다. 어두운 물이 흘러가고 멀리 다리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바람이 불어왔고 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준혁아,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기계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 과장, 당신이 이준혁 씨에게 한 말을 법정에서 반복하십시오. 검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날은 이 과장의 공개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는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고 더 이상 이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리 씨, 당신이 가야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말해야 사람들이 믿습니다. 나는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고 회사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팀장 동료들, 그리고 저 멀리 젊은 직원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리준혁, 피고인 이모 씨와의 관계를 말해 주십시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과장은 제 직속 상사였습니다. 저를 처음 회사에 들어오게 도와준 분이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당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피고인석에 이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쉬운 희생양이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니까, 의심받기 쉬우니까. 검사가 이 과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당신은 구치소 면회에서 증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과장은 침묵했습니다. 검사가 다그쳤습니다. 증인은 당신이 탈북자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 쉬우니까 당신을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 과장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말했고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쟁사로부터 얼마를 받았습니까?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위해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까? 이 과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습니다.
과장님, 저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 처음으로 저를 기술자로 봐준 사람이 당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버렸습니까? 이 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기계가 사람보다 정직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양심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끝나고 나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리 씨,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무죄가 되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정말 대단해요. 사람을 살리는 기계네요. 젊은 직원의 목소리에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설계실, 같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이 리 선배님, 같이 식사하실래요? 라고 물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팀장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료기기 부품을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팀장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도 될까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 씨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나는 설계에 몰두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밸브 시스템, 정확한 압력 조절 장치, 고장 없이 작동하는 모터. 손끝에서 도면이 완성될 때마다 나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기계다. 북한에서 만든 엔진은 탱크를 움직였고 그 탱크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만드는 기계는 사람의 숨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젊은 직원이 그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선배님, 이거 정말 대단해요. 사람을 살리는 기계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어느 주말 나는 강가에 다시 섰습니다. 몇 달 전 가장 어두웠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햇빛이 물 위를 반짝였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기계는 인간보다 솔직합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만드는 것도, 기계를 쓰는 것도 결국 인간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양심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반대로 기술이 서툴러도 진심을 담으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리준혁 선배님 맞으시죠? 돌아보니 낯선 젊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탈북자예요. 작년에 왔는데 선배님 기사 보고 용기 얻었어요.
선배님처럼 저도 제 기술로 인정받고 싶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할 수 있어. 기계는 거짓말 안 하니까. 내 실력이 진짜라면 언젠가 세상이 알아볼 거야.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나는 걸었습니다. 평양에서 인천까지, 구치소에서 법정까지, 절망에서 희망까지. 그 모든 길을 지나 나는 이제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움직이는 톱니바퀴는 이제 인간의 존엄을 위한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찾던 진짜 자유였습니다.